159cm 키의 왜소한 체격, 더구나 머리가 커서 가분수처럼 보인 사람.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굽어 마치 코르크 마개를 열 때 쓰는 병따개같이 보인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위대한 거인이었다. 철학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혁명적 사상가였지만 정작 그 자신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서 도무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그는 유명해졌다. 생활을 보고는 시시해서 웃지만 정작 그의 철학을 보고는 경악하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철학자의 대명사인 임마누엘 칸트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통합하는 입장에서 서유럽 근세 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그 이후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확립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봄 동프로이센의 수도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퀘니히스베르크는 수도이기는 하지만 인구 5만 명 안쪽의 조그마한 도시였다. 칸트는 이 도시에서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80평생을 같은 도시에서만 살았다. 음악의 모차르트나 바둑의 이창호 같은 천재들은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지만 칸트의 삶에는 어느 시기에도 천재다운 모습은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퀘니히스베르크의 경건주의 학교에서 보냈다. 그는 라틴어를 가르치던 이 학교에서 8년 6개월 동안 배웠는데 일생에 걸쳐 라틴어 고전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 받은 교육 때문이었다. 18살 때 퀘니히스베르크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22살 때 피어공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시골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로 전전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 시절 가정교사로 있던 귀족 집안을 따라 퀘니히스베르크 도심에서 30마일 떨어진 별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멀리까지 해본 여행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생활은 무려 9년간이나 계속되었고 이 때문인지 31살이 되어서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매우 늦은 편이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생활도 천재의 출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의 교수직을 얻지 못해 15년간이나 급료 없이 수강료와 학생 지도비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강사 생활을 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15년 동안의 강사 시기는 칸트가 강사와 저술가로서 점점 큰 명성을 얻게 되는 시절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해야 하였고 그 과목도 오늘날의 전공 교수들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의 강의는 글을 쓰는 스타일과 달리 유머와 박진감이 넘쳤으며 영국 프랑스의 문학은 물론 여행기와 지리학, 과학과 철학 등 광범위한 독서에서 얻은 풍부한 신뢰를 들어 실감 있고 생기 있었다. 특히 지리학 강의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몰려와 강의실은 항상 만원이었다고 한다. 정작 그 자신은 산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여행을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독서와 상상력으로 당시 어떤 탐험가보다도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시절을 날마다 교탁의 귀퉁이에 앉아 무거운 망치를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강의를 단조로운 박자로 계속 진행하였다라고 회상하였다. 1764년 그는 베를린 학술 아카데미 논문 공모전에서 2등을 차지하여 명성을 얻었고 마침내 1770년 46이 되던 해 탁월한 학문적 업적 때문에 비로소 퀘니히스베르크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퀘니히스베르크에서 교수직을 얻는데 2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수로 데리고 가려 한다는 대학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고향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완성해 가기를 더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수가 된 이후 그는 무려 11년간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게을렀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흉이 제기한 문제에 깊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규칙적인 일과를 고집하였다. 평생 동안 거의 예외 없이 계속된 그의 하루 일과는 유명한데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시 55분 하인 남패가 일어나실 시간입니다라는 말로 칸트를 깨운다. 칸트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가 일어나기 전까지 람페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다. 5시 기상, 홍차 2잔을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 잠옷 벗은 수면용 모자를 쓴 채 강의 준비를 한다. 7시에서 9시 정장을 입고 강의를 한다. 9시에서 12시 45분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집필을 한다. 12시 45분 점심시간에 초대한 손님들을 작업실에서 만난다. 다시 정장 차림. 오랜 시간 동안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 오후 3시 30분 산책을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변함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저녁 시간에는 여행기 등 가벼운 책을 읽는다. 오후 10시 절대적 안정 속에 잠자리에 든다.
위의 일과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벼락치기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칸트 때문에 철학자의 산책로라 이름 붙여진 거리를 규칙적으로 산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산책을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었다. 그는 노령으로 산책이 힘들어질 때까지 루소의 에밀을 읽는데 열중하느라 며칠 집에서 나오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규칙적 산책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는 공부벌레였지만 결코 자신에게만 집착하지 않았다. 사교계에도 부지런히 참석하였고 재치 있는 이야기로 인기도 많아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다. 그러나 결코 사색하고 연구하는 학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엄격한 일과를 통해 11년 동안이나 고민한 휴메 회의론은 어떤 것인가? 칸트의 시대는 교회 권위에 억눌려 있던 과학이 비로소 꽃피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급속한 과학 발달은 신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된 합리론은 신이 아닌 인간 이성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였고, 경험론은 관찰과 경험에 의한 과학이 세계를 정확히 알려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능하게 하였다. 철학자 휴메 회의론은 이런 밝은 전망의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인간 지성을 분석하여 이성과 경험은 신학적 지식만큼이나 믿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합리론이 주장하는 이성적 지식은 결코 그 자체로 확실한 지식일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이성적 지식은 전부 경험에서 추상작용을 거쳐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성적 지식의 근거가 되는 관찰과 경험도 정확한 지식은 아니다. 경험이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과 법칙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과학이 근거하는 이성과 경험도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이제 신과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 새롭게 꼽히기 시작한 근대과학은 그 철학적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칸트는 휴메 사상 덕분에 이성의 합리성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휴메의 이론을 극복하고 과학의 확실성을 세우기 위해 무려 11년 동안 고민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781년 51살의 나이에 순수 이성 비판을 펴냈다. 오랫동안 고민한 까닭에 800쪽에 달하는 내용을 5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날아갈 듯 썼다고 한다. 그러나 칸트의 글은 너무나 난해하여 그의 책들은 학자만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실천 이성에 관한 책 속에 등장하는 단원적 명령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에서 감동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최초의 독자였던 교수 헤르츠는 그 난해함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절반도 읽지 못하고 칸트에게 책을 돌려주고 말았다.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던 철학자도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혹평하였다. 이 책이 난해한 이유는 칸트가 고도의 전문적 기법과 엄밀성을 추구하던 볼프나 바움가르텐의 저작을 철학 저술의 모범으로 삼고 썼기 때문이다. 그럴 것이 분량이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문체 자체도 길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도 지나지 않아 순수 이성 비판은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칸트보다 30년 정도 더 오래 산 괴테는 그를 새로운 철학자들 중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뛰어난 동프로이센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그의 평가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진 수백만 명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경험 대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을 구성한다. 똑같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딱정벌레가 보는 장미꽃과 토끼가 보는 장미꽃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 형식과 12개의 범주라는 지성의 구조를 사용하여 인간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지성의 구조는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지식도 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서 휴메에 의해 제기된 이성과 경험의 위기, 과학의 위기는 해소되었다. 이와 반대로 칸트는 신과 종교는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세계에 있다고 함으로써 과학의 위협으로부터 신학을 지켰다. 51살의 순수 이성 비판 출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칸트의 철학 글쓰기는 이후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거치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저작들에서 칸트는 과학시대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였다. 과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때문에 돌이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고 해서 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인과 법칙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은 인간 행동을 이런 인과율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와 윤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 칸트는 인간은 법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이며 따라서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인간이 자유로운지, 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다. 자유와 도덕은 신과 종교가 있는 세계, 즉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에 대해 과학적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것처럼
도덕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한다. 윤리적 행동을 할 때 이익과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 의무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의 윤리학이라고 부른다. 이익을 주건 주지 않건 상관없이 이성의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윤리적 행동을 하라는 그의 말 그대로 칸트의 삶은 그야말로 의무에 충실한 삶이었다. 자로 잰 듯한 그의 철학처럼 그의 생활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되었다. 이렇듯 엄격한 주인의 생활을 보조해야만 하는 하인 남편은 결국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해고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생긴 불편을 과연 칸트답게 해결하였다. 남편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새로운 법칙을 세우는 것으로 말이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그에게는 2번의 결혼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은 칸트가 너무 늦게 결심하는 바람에 여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렸고 단 한 번은 사랑한 여자가 보다 먼저 고백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다고 한다. 아무튼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지만 이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야말로 그는 칸트답게 모든 생활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였으므로 이 세상에서 칸트의 생활은 그의 위대한 사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에서 마구를 만들어 팔던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 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미혼으로 살았다. 그 이유는 그가 건강하지 못했고 또한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휜 척추 만곡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이성을 비판한 이괴상한 독신자가 유명해진 것은 좀 더 나이가 든 후였다. 따라서 그 전에 칸트는 가정교사, 사서 그리고 대학에서 철학 과목의 무료 강사로 일해야만 했다. 칸트는 노년 시절에 이미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심적 건강이 쇠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안으로 언어장애 증상마저 보였다. 그는 점점 쇠약해지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다가 1804년 2월 12일 칸트는 퀘니스부르크에서 81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나 칸트가 일생 동안 보여준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칸트는 그의 마지막 날 밤 간병인과 학생인 디아코누스 바시안스키와 함께 있었다. 바시안스키는 칸트에게 설탕을 넣어 묽게 탄 와인을 주었다. 칸트는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속삭였다. 많은 점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짐들에 대해서도 곧 좋은 일로, 곧 그것에 대해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칸트는 그에게 지불했던 비용을 짐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지막 말은 좋아서라는 것이었다. 그의 묘비에는 실전 이성 비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 그의 마지막 말과 비문은 칸트 자신의 삶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더욱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 2가지 것은 나의 심정을 경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즉,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저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진정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로 표현된 과학의 세계를 회의론으로부터 구해낸, 그리고 엄격한 인과율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에서 신과 인간의 도덕 법칙을 살려낸 좋은 철학자였다. 그 눈에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합리론과 프랜시스 베이컨에서 시작된 경험론을 종합했다. 그는 철학적 사유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었다. 인식론 윤리학 미학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인 작업은 뒤에 생겨난 철학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